허가 명가. 자, 오늘 강의는 2013년 위기에서 드러난 남북한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그 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있어서는 아마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작년보다 훨씬 더 심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국면은 사실 2015년 목함주례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지요? 예, 그때가 가장 사실은 심했고요. 어쩌면 1968년 이후 전체 시기에서 가장 위험했던 시기가 2015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는다면 저는 2013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을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국제정치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은 그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2013년에 있었던 그 국제정치 현상이 어떻게 국제정치 학자가 설명하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임상옥 하면 아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1821년에 있었던 이 사건일 겁니다. 1821년 조선에서 변무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무사는 무고할 때 무고, 뭔가 잘못된 거를 변호하기 위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가? 내용은 그거예요. 청나라 왕실에, 황조가 청나라 황실입니다. 청나라 왕실의 문헌통고라 그래가지고서 청나라 1대 왕서부터 그 당시에 1786년까지의 왕, 이 왕들이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왕조실록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황조 문헌통고가 청조실록의 일종의 큰 바탕이 되죠. 황조 문헌통고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청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 최신 정보, 좋은 정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이 나오면 조선사신단이 그곳에 가서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앞선 해에 조선사신단이 이곳에 갔죠. 가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거기에 조선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신임사화에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신임사화는 1721년서부터 172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경종 즉위 원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종이 즉위하고 난 이후에 경략했기 때문에 후사를 빨리 세워야 된다. 그 후사가 누가 되냐면 영조가 돼요. 그래서 이 경종의 후사를 왕세제를 세워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노론이었고, 경종이 왕이고 저 사람이 지금 병약하다고 하지만 후사를 볼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과 그 다음에 나중에 영조가 되는 왕세제를 세우자는 노론의 입장이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소론이 결국 가서는 이 노론 측의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을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영모다 그러면서 결국 4명이 영모 사건으로 죽습니다. 그 중에 김창집이라고 하는 영의정이 죽었었습니다. 근데 조선편에 보니까 요 관련된 내용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조가 왕세제로 임명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영모죄로 4명의 대신이 죽었다. 그러면서 4명의 대신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1820년에 조선에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영모에 의해서 왕세제가 되었고 왕세제였던 영조가 결국 가서는 왕이 됐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조선 왕들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한 조선의 왕이 이 기록을 제대로 잡아달라, 이 기록을 없애달라 그러면서 청나라에 사신단을 보낸 겁니다. 그때 임상옥이 그 변무사를 따라가는 상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변무사를 따라갔던 이 임상옥이 그곳에서 인삼을 불태우는 기행을 일으킨 거죠. 그 당시에는 역관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식적인 사행비가 주어져요. 돈이 주어지는데 되게 적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떤 식으로 충당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져가는 인삼을 팔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신단이 청나라에 갈 때는 항상 인삼을, 홍삼이죠. 홍삼을 옆에다 쥐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홍삼을 파는 사람과 홍삼을 사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부터 홍삼을 파는 사람과 홍삼을 사는 사람, 그 둘만이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사적 정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 청나라 상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인삼을 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얼마만큼 살지, 내가 얼마만큼 적정 가격을 가지는지 알고 있죠. 근데 임상옥의 입장에서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온 인삼의 양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이 정보를 절대 공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보를 공유하면 내 정보가 다 드러나면 내가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은 이 사적 정보를 서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과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경 자체가 조선 상인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신단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신단이 팔고 가지 못한 인삼은 조선으로 돌아가면 가치가 뚝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너는 이만큼 팔아야 돼. 그래서 근당, 지금 이 홍삼 1근당 너는 100냥 혹은 80냥에 팔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안 살 거야 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선 사신단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나 200냥 줘 혹은 100냥 줘, 160냥 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가서는 맨 마지막 시점에 가면 조선 사신단에 있었던 그 상인들이 이 홍삼을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임상옥은 뭐라 하냐면 홍삼 1근당 160냥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청나라 상인단이 무슨 말입니까? 80냥에 파십시오. 이거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번 당하고 있었던 임상옥이 그 해에는 조선 상인단과 함께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근당 160냥을 주지 않으면 안 팝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둘이 대치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청나라 상인들은 너희들이 결국 가서 팔 거야. 지금 조선 상인단은 우리는 160냥 주면 안 팔 거야 라고 이제 버티고 있던 상황에 맨 마지막 전날에 불태운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뭐 불태우는 행위라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대부분 계약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어떤 집을 구매하기로 됐습니다. 처음에 그러죠. 저 이 집 구매하고 싶어요. 그리고 며칠 날 제가 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로 돈을 가져올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이 모를 때는 그 진심이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경제학에서 보면. 근데 마찬가지로 국제 정치 상황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국가와 국가 사이가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야. 상대방도 그래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야. 근데 누구도 정말로 원하는 걸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내는 그 정보가 진실되어 있는가 진실되지 않는가를 판별하는 작업이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국제정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게 언젠가 2013년도 한반도 위기입니다. 자, 그럼 2013년도 한반도 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도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죠. 자, 그랬는데 2012년도 들어가지고서 북한의 도전이 약간의 좀 특이했었습니다. 은하3호라 그래가지고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하는데 탄도미사일이랑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거짓말이에요. 인공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각도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장거리 탄도미사일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똑같은 건데 본질적으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재가 들어가니까 북한이 2013년 3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기가 바로 뭐냐면 미국 측에서 북한이 도전할 때, 핵과 관련된 도전할 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전략적 인내가 시작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당시에 2012년 지금 이 핵도전을 시작했을 때 2012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등장하고 나자마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 실험을 이제 당했던 거였고요. 그거를 겪고 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하기보다는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기다린다. 북한이 결국 가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가지고서 이 문제가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가서는 이 문제에서 입장을 바꾸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본다면 2013년, 그러니까 12년에서 13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2013년 3월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성명이 발표되는데 그 성명의 내용이 정전협정 백지화, 북미 연락선 차단, 그리고 상황이 되면 2차, 3차에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이 최고사령부의 성명을 냈는가? 북한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랬었어요. 대북 제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냥 평화로운 목적으로 인공위성 발사체 실험을 2번 했는데 국제사회가 제재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제재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서 나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그 제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3차 핵실험을 했는데 3차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 북한을 또 제재하겠다고 대북 제재 안보리 20945를 지금 만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군이 그 당시 미국과 함께 키리졸브 훈련이라 해가지고서 군사연합작전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군 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이와 같은 성명을 냈던 거죠. 자, 그랬는데 키리졸브 훈련은 큰 갈등 없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북한의 이게 경고와는 다르게 크게 끝났는데 그 다음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남북한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협박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 뭐냐면 미국이 이와 같이 괌에서 B-52 이거는 이제 핵무기를 투하시킬 수 있는 이 전폭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폭격기라 해가지고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이 전폭기가 3월 8일 날 한번 온 거예요. 이 3월 8일 날 왔던 거는 그냥 진짜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서 왔던 거고요. 3월 25일 왔었던 거는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 다음에 F-22라 해가지고서 지금 현존하는 어쩌면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그 최강 전투기 대대가 오산에 배치됐고, 그리고 미국 미주리 그 공군기지에서 그 B-2라 해가지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데 지금 핵무기를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죽음의 백조라 해가지고요. 완전 스텔스 기능을 갖춰가지고서 움직여도 몰라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B-2가 3월 31일 날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의 해군 전력들이 속속 모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면 위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위기가 더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한이 3월 26일 날 1호 전투근무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1호 전투근무 태세는 전쟁 거의 전전 단계쯤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략미사일 부대, 북한이 말하는 전략미사일 부대는 바로 탄도미사일 부대입니다. 탄도미사일 부대와 모든 포병 부대가 1호 전투근무 태세에 돌입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입장을 바꾸라는 거야. 지금 한국과 미국한테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극적으로 갔던 시점은 3월 29일과 3월 30일입니다. 3월 29일 날 북한이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요. 여기 보면 전략군 미 본토 타격 계획이라 해가지고서 김정은이 지금 가장 김정은으로 여러분한테 봤을 때는 가장
저쪽에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김영철입니다. 예, 지금 이쪽이 김영철이에요. 이 수첩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3월 29일 날 저렇게 놓으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계획을 승인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이 앞에 있는 최고 결정자가 이미 벌써 이 장군들한테 미국 본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심각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 3월 30일 날 있었던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 이거는 사실은 전쟁 선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북한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군 최고사령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상황 자체가 그만큼 엄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든 정부 단체와 사회 단체, 정당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3월 30일 날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도대체 남북 사이는 지금 전시 상태래요. 이거 어떻게 해? 하고 이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다가 이제 자꾸 상황 자체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4월 2일이 들으면 북한에서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핵도전에 대한 완전한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불똥이 개성공단을 튀었습니다. 개성공단을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올 수는 없다. 라고 이제 북한이 버티는 거예요. 북한이 그 앞서서도 개성공단 출입 통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월 3일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나서 이제 4월 5일 되면 무수단 발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동해 쪽으로 무수단 발사대를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5일서부터는 이제 계속 협박이 심해지는 게 평양에 있는 외국 군관을 철수해라. 왜냐하면 전쟁 나니까 우리의 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평양에 있는 외국 군관을 철수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은 북한의 이 개성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4월 9일 날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너희들 다 나가라. 전쟁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 소개 작전 벌써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북한이 그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미국 기지를 포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지금 동해안으로 스쿼드 부대들이 지금 미사일 부대들이 배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위기가 있었죠. 근데 가장 극적인 위기는 3월 30일 전시 상황 선포. 그리고 오다음서부터는 여전히 갈등이 이렇게 유지됐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간 줄 알았던 그 상황이 갑자기 5월 7일 날 북한이 1호 전투근무 태세를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6월 6일이 되면 북한이 거의 애걸복걸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자, 6월 6일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특별 담화문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남조선 기업가들이 피눈물을 뿌리며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북과 남으로 흩어진 생전의 마지막 한인 혈육가의 상봉을 애타게 고대하고 있다.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어찌 오늘의 이 비극적 사태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파국에 처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남 갈등을 조성하려 한 적도 없고 남측 당국을 핫바지로 본 적도 없으며 엿먹으라고 식으로 대한 적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담화문을 낸 거예요. 북한이 이와 같은 담화문이 나오면 요거를 영문으로 그 다음에 일문으로 러시아로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내요. 근데 이 담화문은 너무 창피해서 번역을 못했어요.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극적으로 북한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2013년 위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쟁 선포 직전까지 갔다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서가 명가